있어요. 대표적으로 선조가 51세 때 계비 임모광우를 계비로 맞이하는데 임모광우 나이 19살. 그러니까 선조는 상당히 양심이 있은 왕이에요. 51세니까 자기가 좀 늙은 신부 19세 신부를 계비로 맞이했고, 인조대왕이 44살 때 44살 때 그 16세의 어린 신부 장열왕후 조씨를 왕비로 맞이했고, 그런데 그 기록을 뛰어넘는 51세의 나이 차이가 나는 정말 그 역사적인 혼례식을 영조가 결국 성공을 했고, 그 혼례식의 전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지 앞에 보면 가래도가문의 목록회가 앞에 한자로 좌목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담당 관리들의 명단을 말하고요. 그 위에 계사라고 쓰여 있는데, 잘 보시면 계자가 한 글자 올라가 있죠. 왜 올라갈까요? 개는 왕에게 아래는 글, 옆줍는 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한 글자를 올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사, 예관, 이문, 내관, 간결 이런 것들은 다 주고받은 문서에서 혼례식을 주관하는 가래도감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문서라든가 또 여러 부서 간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올린 공문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논상이라는 거는 상을 준대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지금 또 뭐 유공자 표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고, 그 마지막에 있는 일방, 그 뒤에는 사실 이방, 삼방, 별공작, 수리소 해가지고 의계도 각 부서가 있는 거예요. 일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옷을 담당하고, 이방에서는 가마를 담당하고, 뭐 삼방에서는 의장을 담당하고, 그런 각 업무 부서마다 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계의 가장 하이라이트라면 의계의 기록에 반차도라 그래가지고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이 영조의 부인이 되었던 정순왕후가 이 가마를 타고 정말 꽃다운 신부가 영조에게 시집 오는 장면, 요것을 친영이라 그래요. 왕이 친히 왕비를 맞이한다 해서 요 친영 장면을 가장 혼례식의 하이라이트로 이제 인식을 했고, 요 왕의 가마는 사방을 열어놓은 데 비해서 보시죠. 왕의 가마는 사방이 지금 개방이 되어 가지고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왕비 가마는 사방을 다 닫아가지고 볼 수 없겠어요. 그래서 보면 왕비 가마 주변에는 저렇게 궁녀들, 노을을 쓴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반차도라고 했습니다.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가목에 어란명이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었다 그랬죠. 그죠? 어란명입니다. 확실히 좀 뭐가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색감하고. 그래서 정말 그림 자세히 보시면 여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염이라든가 눈매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요. 이 그림 딱 보면은 확실히 이 왕에게 올리는 이 그림은 최고의 하원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정말 최대의 정성을 다해서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원들의 명단도 다 나와요. 의견은 누가 그렸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요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감 의계의 하원 중에는 누가 주목이 되느냐 하면 우리 신윤복 알죠? 신윤복의 아버지가 신한평이라는 사람 부자 하원이에요. 신윤복의 아버지가 요 그림을 그린 하원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그대로 뒤에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재밌죠. 이렇게 뒤에 손잡고 가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이렇게 팔 뻗어가지고 연배 역군이라 그래가지고 이 앞에서 가마 메고 가는 사람들이 지치면 멤버 차인지 하려고. 우리 스페어 타이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 뒤에 승지, 사관, 왕이 주재하는 뭐 회의는 물론이고 왕의 행차에 끝까지 따라가 적는 사람들. 그렇게 항상 사관이 정말 기록을 하기 위해서 갔던 이런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요 가래도가목에는 좀 그림 수준이 조금 낮아 보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 소현세자가,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가 세자빈 강빈을 맞이했을 때 그 장면을 기록한 의계의 반차도예요. 그래서 혼례식에 관한 요 반차도도 좀 후대로 갈수록 좀 그림 수준이 좀 또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그림에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인물이 되게 비슷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때도 특히 분상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그리기 좀 힘들고 귀찮거든요. 그럼 어떻게 머리를 짜내느냐 하면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목판 도장을 딱딱 찍어 놓고 거기다가 색깔을 입힙니다. 옛날 사람도 다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합니다. 그런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숙종하고 인현왕후 민씨의 혼례식을 정리한 의계가 숙종 인현왕후 가래도감 의계라 그래가지고,
이 숙종이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 김씨가 돌아가신 이후에 역시 인현왕후도 계비로 들어와요. 근데 숙종이 21살 때 15세의 신부로 들어오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현왕후를 정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계비였어요. 계비였고 이 두 사람은 워낙 드라마의 주인공으로도 많이 나오고 정말 지명도도 높으니까 요 숙종과 인현왕후의 혼례식을 최근에 궁궐에서 궁중을의 재현 행사에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숙종과 인현왕후, 또 고종과 명성왕후의 혼례식이 운영궁에서 실제 그 혼례식이 거행되었던 운영궁에서 재현 행사를 합니다. 이런 혼례식의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은요, 먼저 간택을 해요. 간택. 초간택에서 6명 뽑고요, 재간택에서 3명을 뽑고 마지막에 최종에서 1명을 뽑고, 이럴 때 이 간택을 할 때 그 참여한 주수들은 복장도 똑같이 해요. 복장도 똑같이 하고 소위 말하는 그 얼굴도 화장 같은 경우도 제대로 조금씩만 하게 해가지고 요즘 표현을 하면 쌩얼로 면접 보게 해요. 이 한 명만 특별하게 막 이렇게 화장 너무 많이 하고 옷 너무 잘 입고 오고 이래버리면 이게 공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취지로 1차에서 6명, 2차에서 3명, 3차에서 1명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간택 단자 같은 자료도 현재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택에서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간택 제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정이 된 상황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대표적으로 이 한중록 기록을 보면은요, 간택 이후 갑자기 찾아오는 친척들이 많고 전에는 절연되었던 하인들도 오는 이가 많아졌으니 인정과 세태를 가해할지다. 옛날에도 이게 좀 집안이 잘 돼야 이렇게 어디 집 나갔던 하인들까지 찾아오는 이런 일. 그래서 이 세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중록 기록에 보면 해경궁 홍씨가 간택을 받을 때 딴 규수들은 전부 다 제쳐두고 해경궁 홍씨한테만 왕실의 어른들이 와서 막 손잡으면서 참 예쁘구나, 너 정말 내가 이렇게 너 같은 어여쁜 며느리 얻으면 참 좋겠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 해경궁 홍씨가 이때 면접 볼 때 나이가 10살입니다. 근데 요즘 유행어로 느낌 아니까 그런데 정말 느낌을 알아요. 해경궁 홍씨. 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막 슬퍼하는 그런 게 한중록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가지고 왕비 간택은 상당히 내정을 하고 형식상 거치고 있었다. 이런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가 간택을 받을 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택에 참여한 규수들은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원래 여성의 이름을 안 쓰니까 여기다가 아버지 이름을 쓴 방석을 이렇게 놓아요. 그러면 전부 이제 규수들이 가서 자기 방석에 찾아가서 이렇게 탁 앉는데 정순왕후는 앉지 않죠. 너 왜 앉지 않느냐 하니까 어떻게 아버지 이름에 제 엉덩이를 대겠습니까? 라고 해서 얘 범상한 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접 질문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뭐냐 하니까 어떤 규수는 모란이다, 동백이다, 장미다 하는데 정순왕후는 뭐라 그러죠? 목화.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산점을 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게 뭐냐 하니까 산이 깊다, 물이 깊다, 구름이 깊다 이러니까 정순왕후는 인심이,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왕비로 간택되었다라는 훈훈한 이야기가 대동기문이라는 야사에 전하는데요. 요 다음 장면까지 읽어야 돼요. 왜? 정순왕후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때 15세 신부인데 이제 간택이 되어가 별궁에 가서 왕비 수업을 받고 있을 때 상궁이 가서 이제 옷을 맞춰야 돼요. 왕비에게 맞는 옷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마마 좀 뒤돌아서 주십시오. 제가 옷의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하니까 정순왕후가 팍 째려보면서 네가 돌았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 기록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상당히 이제 강한 캐릭터였고, 실제 1801년에 정조가 짓고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어 수렴청정을 할 때 그야말로 폭풍 전국의 주역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유명한 실학자 다산정약용 선생이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기 때 신유박해라는 천주교 박해 사건의 연루가 되어가지고 강진으로 귀향을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 정순왕후가 간택을 받았던 곳이 통명전, 지금의 통명전 건물이어서 조선시대의 왕비, 특히 창경궁의 왕비 처소였어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와서는 이 정순왕후의 간택 행사를 이곳에서 재현을 하면 훨씬 의미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동골도라는 그림에는 통명전 터만 표시가 된 것은 순조 때 이 통명전이 화재로 소실이 돼가 이때는 터밖에 없었고 지금은 복원된 통명전 건물입니다. 육례라 그래가 간택 이후에는 뽑히면 납체라 그래가지고 청원서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납징 또는 납패라 그러는데 우리 폐물 주고받는 우리 지금 함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거 고기는 날짜를 잡고 책비는 왕비로 책봉함. 왕비를 책봉하는 것을 책비라 그러고 세자빈을 책봉하는 것을 책빈이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친형을해 친히 왕비를 맞이하러 요때 간택받은 왕비는 별궁에서 왕비 수업을 받게 돼요. 왕비가 별궁에서 왕비 수업을 받았다 그러는데 요것도 변화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별궁으로 활용되었던 곳이 태평관이라는 건물. 원래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장소인데 이건 맨날 상신을 맞이하는 건 아니니까 임시로 별궁으로 활용을 했고 요 태평관에서 혼례식을 올렸던 그 친형의식을 치루었던 대표적인 왕비가 문정왕후, 우리 중종의 계비로 알려진 문정왕후 그리고 임목왕후 이런 분들이 태평관에서 했고요. 나머지 왕비들 대부분은 의궁, 조선 후기에 별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건물이 의궁인데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현왕후, 정순왕후, 뭐 정조의 왕비였던 효의왕후 대부분의 조선의 왕비들이 바로 이 의궁, 별궁에서 왕비 수업을 받고 결국 친형의식을 치루었죠. 그리고 유일하게 별궁을 운영궁으로 했던 왕비는 바로 이 고종과 명성왕후의 혼례식에서 이 운영궁이 별궁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 운영궁이 별궁으로 활용되었던 이유는 이곳이 흥선대원군의 집이었죠. 고종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흥선대원군의 홈그라운드.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며느리 간택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흥선대원군 부인이 영민씨입니다. 그래서 집안으로 보면은 상당히 친척벌이에요. 그 친척벌이면서도 이 집안에서 크게 조금은 뭐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 아닌 그런 주수를 구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계속 섭정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조금은 만만한 며느리를 정말 흥선대원군이 선택을 했고 고종과 명성왕후의 혼례식을 정리한 의계에도 보면 대원군의 가마가 딱 그려져 있어요. 대원군과 대원군 부인 그만큼 혼례식에서 큰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엄청 센 며느리를 정말 키웠고 두 사람은 엄청난 라이벌 관계로 이제 우리 역사에서 좀 아쉬움을 더해주는 두 사람이 조금만 양보를 해가지고 서로 정말 화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원군의 개혁적 성향 그리고 명성왕후의 외교적 감각 이런 것이 정말 잘 조화되었다면 우리의 근대사는 좀 더 그 긍정적인 길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는 바로 두 인물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국동 별궁은 안동별궁이라고도 하는데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세자 시절에 순명효왕후라 그래가지고 왕비를 맞이했을 때 그 별궁으로 활용되었던 공간이고 지금 이 자리는 풍문여고라고 인사동 바로 그 맞은편에 풍문여고라고 보셨죠? 그 자리가 바로 이 안국동 별궁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 친형, 별궁에 모셔져 있는 왕비를 모셔오고 동네는 궁궐에 모셔온 왕비와 함께 술잔을 주고받는 의식. 요거를 왕실혼례의 육례라고 지칭을 합니다. 네, 의계는 임진왜란 것들에 거의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같이 문화적으로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의계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왕실의 행사를 정리한 그 기록물들을 특히 사고 같은 경우는 뭐 그 충주나 성주 이렇게 사고 또 경복궁 안에 춘추관 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실이 분명히 됐던 거고 관련 관청 이런 것도 궁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초기에 제작된 의계는 거의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다 남아있지 않고 1600년에 제작된 게 가장 이제 최고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록도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전주사고의 실록이 극적으로 보관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전체가 남아 있었던 거고 의계는 이제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하고도 뛰어난 기록물인 의계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남겨준 우리 선조들의 정말 치밀하고 꼼꼼한 기록 정신을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높이 평가하고 우리 시대에도 이런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왕실 행사의 다양한 내용들을 다 기록했어요. 뭐 상례, 장례에 관한 의계를 비롯해가지고 즉위식에 관한 의계는 요 고종 대례 의계가 유일합니다. 국장도감 의계 중에서도 분량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고종 황제가 이 황후의 장례식에 대해서 정말 사후에라도 뭔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즉위 후 일성으로 했던 말이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조선시대 왕실 문화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의계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더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또 기록 문화들을 우리 시대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